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비 쿠폰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소비 쿠폰 국민들 돕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수를 살려야지. 지금 국제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빚을 져야 된다는 주의예요. 이거를 국민들이, 가난한 국민들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면 그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을 때 또 한 번 국민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같이 명품 처받아 먹고 뒤에서 삥땅 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와, 이분은 진짜 실무자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지원금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니 사람이 죽어간다. 자동 지급 제도로 만들어라. 나 이거에 감동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 어르신들만 있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들이 있는 데는요, 진짜 이 어떤 여러 가지 각종 국가의 지원금 혜택이 있어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것도 집에 좀 젊은 애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좀 부지런하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지원금 타먹고 이러죠. 이거 모릅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정보에 가장 느린 분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성남시장 하면서 이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청해야지 주니까 사람이 죽어간다.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 국가의 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저는 정말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이 복지라는 게 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각지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행정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서 공무원들이 신청자들에게만 나눠줬던 이런 국가의 세금이 자동으로 지급되게 해줘라.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국민밖에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슈퍼챗 감사드리고, 올해가 여러분들 광복 80주년이죠. 광복 80주년.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광복 80주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죠. 해방이 됐습니다. 일제 식민지 사슬퍼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1945년부터 2025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0년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 해방 1945년 이후에 미군정을 지내면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전쟁을 겪었죠. 민족 분단의,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고, 외환 위기를 겪었고, 또 한 번 윤석열이라는 2024년에 또 한 번의 친위 쿠데타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이면서 이번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했다라는 거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광복 80주년에 오히려 일본에게 굴욕하는 그런 광복절이 되지 않았을까는 참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80주년 광복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빛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산업화 민주화 우리나라 말고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와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50 클럽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4.19 정신을 이어서 4.19, 5.18, 60 항쟁의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국민들의 저항 정신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4.19 정신, 5.18 정신, 60 항쟁의 정신과 12.3 국민 저항의 정신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2.3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암울한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을 테고, 이렇게 가장 빛나는 우리가 광복을 80주년 행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계엄령 하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3도 위대한, 저는 시민의 항쟁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로 윤석열을 파면을 이끌었고, 거기에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저항과 민주주의의 회복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힘당 지지자들이나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아버지,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를 이승만,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를 이승만, 경제의 아버지를 박정희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는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6월 항쟁 이후에 정치적으로 더 투명해지고, 대한민국이 더 시장도 투명한 제도화 되면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독재 권력이 재벌들에게 수백억을 정치 자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투명하지 않는 시장, 그리고 정치가 제대로 부패에 찌들어 있던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경제가 더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87년이 우리가 과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사회가 투명해지고, 어떤 공정과 상식,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K-팝과 K-문화가 여러분들 세계에 수출됐다라고 인정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어땠어요? 수많은 금지곡, 금지 영화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유축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와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열정이 결국은 K 콘텐츠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의 팝, 미국의 헐리우드의 영화, 이런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죠. 그런데 항상 그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나라들이 존재하고 반미가 있어요. 그럼 왜 K 콘텐츠나 K 문화는 전 세계에서 거부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마디 해봤어요. 왜 K 콘텐츠나 우리의 어떤 문화가 해외에서는 열광을 하고, 왜 그렇게 극찬을 하고, 왜 뭐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가 왜 열광할까 했더니, 우리는 일단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원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피해 국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많이 거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부터 일본 문화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러니까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은 나라고, 남에게 모진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 베트남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 동반자,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상회담을 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잔인하게 북베트남군을 사살을 했던 박정희에 의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대한민국 군인들의 잔인함, 그런 베트남 국민들에게 저는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에 파병되면서 어마어마한 살생을 저질렀거든요. 저는 그런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그 베트남 국민 중에서는 분명히 피해자가 있을 테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좋은 감정을 저는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가야 되면 일본과 다르게 우리의 과오를 반성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지 아시아의 선두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우뚝서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의 미국의 어떤 관세 그리고 안보, 동맹, 세계 그리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 만만치 않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당면한 어떤 도전적인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보다 더 어려운 난관도 헤쳐나갔던 국민이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대통령과 함께 다시 제2의 대한민국의 부흥을 저는 일으키는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0주년 광복절의 의미가 굉장히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의해서 조국 전 대표나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최강욱 의원님 이런 분들이 저는 사면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죄를 사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작 검찰, 정치 검찰, 무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들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단순히 죄인들을 사면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번 80주년은 의미가 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친일적 역사를 따를 수 없어서 맞서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연세가 드셔도. 이분이 가장 빡쳤던 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도왔다라고 하면서 식민사관을 윤석열이가 광복회에도 전입하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싸웠었죠. 이번에 그러면서 광복회장이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작년에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광복절에 참석하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신부터 할까요? 아니면 바로 김건희로 들어갈까요? 바로 김건희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중요한 단신들을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김건희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건희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임번호 4398 김건희가 이번에 수갑천체로 출석을 했죠. 구속 이틀 만에 첫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왜 그 수위를 입히지 않았을까라고 했더니 이거는 구치소장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구치소장의 마음이래요.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4398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치소장이 수위를 입혀갖고 가면
가는 것이고 뭐 미결술에서 바뀐 게 아니래요. 선택 사항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구치소장이 수의를 뭐 허용하지, 그러니까 사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수의를 입고 가는 거고, 선택해서 자유롭게 가라고 하면, 그치요. 박근혜는 수의를 입었었는데 그래서 김건희는 정장 차림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어쨌든 김건희는 경호 없이 호송차를 타고 수갑을 찬 채로 오늘 특검을 갔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2시간 만에 얘기했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대요. 진술을 거부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소회는 얘기했대요. 진술을 거부하면서 소회는 밝혔대요. 뭐 뻔히 이런 얘기 했겠죠. 내가 뭐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악마시키면 별지 뭐 한탄을 했겠죠. 그랬더니 지금 특검이 18일 날 다시 와라. 2시간, 그러니까 명태균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이제 자기 살 궁리예요. 전략적으로. 자기는 그 윤석열과의 권력 공동체만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면 자기는 경제사범으로서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형량을 지르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는 발버둥 치는 걸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특검은 다시 18일 날 추가 소환을 하는데, 김건희가 딱 걸린 게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그 명태균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그러니까 특검이 영장 청구에 알선수재를 적용했는데, 이 알선수재는요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최대 김건희한테 때려봐야 5년 이하예요. 근데 특검이 지금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대로 걸린 겁니다. 뭐냐? 김건희가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고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증언을 해버렸죠. 자수를 해버렸죠. 나 청탁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남편의 대통령이라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목걸이를 받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꽂아줬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러냐면 뇌물죄는 무섭습니다.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해요. 뇌물죄는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이봉관 회장,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청탁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서희건설의 사위가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뇌물죄로 특검이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결국은 이제 알선 수재죄가 아니라 특검에서는 뇌물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김건희는 이제 다시, 왜 그러냐면 김건희를 지금 구속을 해놓고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6개월 동안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아프다 뭐 이 지랄 따라갖고 병보석이나 이런 거를 빠져나갈 생각을 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김건희 오늘 김건희가 여러분 오늘 진술을 거부했죠. 저는 김건희는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특검에 출석할 때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제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지랄 떨고 특검에 가서 성실히 수사 잘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연병했잖아. 수사 잘 받겠다고 몇 시간 지났다고 진술 거부합니다. 응? 수사를 잘 받겠다고 떠들던 게 가자마자 특검이 소환하니까, 구속시키고 소환하니까 진술 거부해요. 응?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응? 특검 대박이죠. 진술 거부하니까 바로 김예성이 구속영장 쳐버립니다.
너 진술 안 해? 알았어. 그 김여성 영장 쳐버렸어요. 이 김여성 특검에서 이게 여러분들 왜 굉장히 큰 김여성의 구속영장이 왜 김건희한테 큰 압박으로 가냐면요. 특검에서 김여성의 구속영장 친 사유를 보면요. 대박이에요. 뭔가 봤더니 횡령 혐의인데 무려 33억 원을 해먹었다는 걸로 해요. 여러분들 집사가 33억 원 해먹으면 그러면 쩐주는 얼마를 해먹은 겁니까? 웃기죠? 김여성이가 구속영장을 특검에서 쳤는데 그 구속영장 내용을 보니까 33억 원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가 그러니까 뽀찌로 33억 원을 받은 거야. 콩고물 뽀찌로 33억을 받으면 주인은 얼마를 처먹은 거야. 하여튼 특검에서는 바로 진술 거부해. 그럼 김여성이 영장 처벌해갖고 김여성이는 이제 구속영장 치고 이제 대질 신문도 가능하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앞뒤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러면 김여성이가 계속 자기 살라고 김건희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러면 더 이상 진술을 거부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특검의 전략이 뭐냐? 그래 진술 거부해.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나 보자. 너만 죽는 거지. 김여성 영장 쳐버리면 김여성 소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여성이가 김건희가 그거 이래서 제 와이프의 이름으로 통장 만들게 하고 저에게 뭐 33억 원 저는 돈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김건희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김여성이는 다 불 거 아니야. 지 살라고. 근데 김여성이가 한 얘기 중에는 또 억울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진술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런 거를 친 거예요. 수협권은 뭐 저번에 한 얘기고 그래서 18일 날 다시 그러니까 이때 태도가 바뀌는지 봐야 되죠. 김여성이가 이제 구속적 부심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김여성이는 여러분들 100% 구속입니다. 해외에 도망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100% 도주의 우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김여성이는 영장 실질 심사 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해외에 도망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김여성은 도주의 의료가 있기 때문에 얘는 100% 구속돼요. 그러면 김여성이가 구속된 이후에 특검이 김건희를 다시 18일 날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건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여러분들 나오면서 자기 변호사에게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의미를 평론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나를 예의주시를 했는데 김건희에 대해서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김건희가 내 남편과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의미는요. 김건희 입장에서는요. 윤석열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이혼 빌드업이 아니라 김건희는 자기가 구속되고 이제 입 벌리면 윤석열은 이제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김건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 자기 얘기했고 모든 게 지금 다 윤석열이가 공천 개입하고 인사하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이제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자기 남편은 못 나온다는 걸 가정한 거지. 왜? 자기도 그렇게 증언할 거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김건희는 분명히 윤석열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윤석열을 물어뜯게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에서 나중에 김건희는 오히려 자기가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지시하는 걸 들었다. 자기가 명태균에게 지시 안 했다 그랬잖아. 그럼 명태균이는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야?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자기는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나 봐. 근데 내 남편은 못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무슨
내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가 저 왼수가 멍청해서 막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저 멍청한 새끼가 계엄만 하나 제대로 실행을 못 해갖고 이 지경이 됐다 원망이 아니라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는 저 사람은 이제 뭐 내란 거기에 공천 모든 걸 다 자기 책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 갖고 이제 다 밝혀질 건데 다시 내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근데 김건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특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김건희는 경제사범이 아닙니다. 단순한 김건희는 경제사범이 아니라 김건희는 내란의 주역이고 내란의 최종 보스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마치 자기는 이제 특검의 조사도 성실히 받고 여기저기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자기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기 공식적인 권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올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김건희의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는 자기 남편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내란도 윤석열, 국정농단도 윤석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 얘기해요. 지살나고 윤석열 물어뜯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를 좀 봤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바세론 콘스탄틴과 시계 사줬다는 여러분들 서아무개씨 나왔죠. 어디가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제가 이 인터뷰를 듣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다 거짓말했어요. 이거를 곧대로 믿고 언론들이 기사를 쓰더라고요. 이 사람 다 거짓말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 제가 몇 가지 단서를 찾은 게 김건희가 선생님 그 시계 어디 거예요? 너무 멋져요. 이거 파테필립인데 여사님도 이런 거 하나 찾아. 그래요? 저는 공무원 부인이라서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대신 사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건희가 자기한테 대리 구매를 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왜 제가 이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면 그러면서 시계값은 500만 원만 받았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왜 이 인간이 지금에 갑자기 언론에 나서서 스스로 인터뷰를 하고 자기는 대리 구매를 해줬는데 5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냐면 뇌물죄 걸릴까 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놈은 김건희가 마음에 들어하니까 제가 하나 구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지가 갖다가 바쳤고 김건희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500만 원씩은 줬대요. 차비하세요 그러면서 얘가 받았다는 500만 원은 인사치레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50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얘가 왜 선수를 쳤냐? 얘는 김건희에게 시계 바세론 콘스탄틴이라는 5천만 원 이상이 나가는 시계를 사주고 결국 이놈은 뭐를 했다? 이권에 개입해갖고 이런 사업이나 개로봇 사업에 사실상 국방부나 여기저기서 방산업체에다가 줄을 댄 거예요. 뇌물을 준 게 공여죄가 걸릴까봐 구매 대행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쵸? 난 이거 딱 들으면서 저 어디서 저런 거짓말을 하지? 구매 대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돈을 500 받았다. 그럼 죄가 안 되거든. 대신 사준 거니까. 그러면서 얘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지 이름으로 7,064만 원이라는 금액을 적힌 송금 내역을 보여줘요. 특검에. 그래서 특검이 야, 너 5천만 원짜리 뭐 영부인 DC로 3,500만 원으로 샀다며? 근데 이거 7,064만 원은 뭐야?
라고 했더니 영부인이 시계를 하나 더 사서 생일날 대통령을 주겠다 하고 한다면서 하나를 더 구입했다. 자기가 찰라고 하나 더 구입했다. 다 뻥입니다. 이거 제가 보면 영부인 DC도 다 거짓말이고요. 이거 7천 다 뻥이에요. 응? 얘는 그냥 자기가 뇌물을, 왜 그러냐면 이번에 특검이 얘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나타났죠. 어디서 나타났어요?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목걸이를 이 가짜를 자기 김진우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했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증서가 나와버렸잖아. 그래서 이거 나도 수사의 대상이 되겠구나 생각해갖고 지가 스스로 구매 대행했다라고 하면서 설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특검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서성빈이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다 뻥을 쳤어요. 응?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데 다 횡설수설하고 자기도 뭐 그 사주팔자 공부하고 명리학 공부하고 김건희랑은 그런 걸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다 그러고 김건희는 원래 손금을 잘 보고 별 횡설수설을 다 하더라고. 응? 여러분들 김건희가 아무리 양아치고 그래도 받으면 받았지 구매 대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응? 이거 나중에 특검이 저거 서씨 저거 내가 볼 때는 시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갖다 붙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서씨 서성빈이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김건희를 만나갖고 이 시계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제가 보면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갖고 얘가 인터뷰하는 걸 여러분들 해보세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응? 딱 보세요. 서희건설 회장 압수수색 그 제보 들어왔다는 거 딱 보고 서희건설 전체가 압수수색 당할까봐 자수서 내버리잖아요. 이상한 바세론 콘스탄트 시계 보증서가 발견됐다니까 지가 나와서 해명하잖아요. 이 도둑들이에요, 다. 응? 이것들 그러니까 500만 원은 시계값이 아닌 거야. 여기 500만 원 받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김건희 만나면 차비조로 명태균이도 500만 원 받았다 그러고 장성철 소장도 옛날에 무슨 500만 원 받았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응? 이건 시계값이 아니라 그건 뇌물로 받고 가시는데 뭐라도 하면서 김건희의 하사품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사기꾼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론 주제 얘기하고 중요한 거 단신들은 조금 이따 갈게요.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통일교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오늘 또 뭐 하나 좀 제가 물론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지만 특검이요 통일교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근거에서 거액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고 특검 쪽에서는 이게 관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관봉은 뭐냐면요. 조폐공사에서 여러분들 돈을 찍잖아요. 다 감시하면서 조폐공사에서 돈을 딱 찍으면 그게 한국은행의 띠지를 딱 하는 순간 그게 관봉이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은행에서 띠지를 한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시중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중은행으로부터 다시 은행들이 관봉을 뜯고 제일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띠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는 돈은 현금으로 만약에 그런 은행으로 하는 거죠. 관봉은 공무원 고위급 공무원들이나 대통령 특활비나 그럴 때만 한국은행에서 바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근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근거에서 나온 게 관봉과 섞여 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보면 관봉과 어떤 돈들이 섞여 있다. 저는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제가 들리는 소리는 수백억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수백억. 그냥 한학자 통일교 금고에 수백억 원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건진법사가 김건희와 그 세계 본부장 통일교 본부장의 브로커 역할을 했잖아.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돈이 관봉이었죠. 기억나세요? 응?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돈이 관봉이었어요. 이 돈이 통일교 돈이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나면 심층분석이 아니죠. 이 돈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당연히 대선 전에 권선동이는 관봉을 또는 한학자의 대선 자금을 받아갔을 테고, 권선동이는 대선 자금을 받아간 거죠. 응? 그 당시에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이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뒤집으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선 자금이 필요했겠죠. 그 돈을 누가 대요? 윤석열이는 검찰총장만 하다가 밖에 나왔는데 대선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경선 때는 돈이 없잖아요. 경선 때는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만 대선 자금을 쓰지, 경선 때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권선동이나 친윤 세력들이 경선 때 돈이 수백억이 들 거 아니야.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적게는 수십억이 들 거 아니야. 경선 때 대선 자금이 여기서 권선동이로부터 친윤 세력에게 흘러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권선동이는 저는 10억 단위로 가져간 것 같아요. 권선동이는 처음에 10억 단위로 백 두 개는 저는 백 하나에 10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 두 개에 20억을 가지고 경선을 치렀을 것 같아요. 국힘당 경선. 그러고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통일교에서 어마어마한 대선 자금이 흘러들어요. 저는 이거 사건 수사하면요, 제2의 국힘당 차떼기. 왜 그러면 국힘당은 통일교회의 돈을 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과거 우리가 예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은 누구와 연결돼 있었죠? 재벌이죠. 재벌은 걸려요. 재벌은 회계를 감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재벌은 분명히 회사이기 때문에 외부, 내부 회계 감사나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종교의 돈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종교의 돈은 회계 감사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종교의 돈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친윤 세력과 윤석열의 통일교 대선 자금으로 저는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야, 얼마 전에 이상민 집에서 발견된 돈이 대선 자금에서 쓰고 남은 돈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 어떠세요? 이상민 집에서 발견된 에르메스 백에 담겨있던 30몇억 원이라는 돈은 저는 대선 자금에서 일부가 이상민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건진법사나 그쪽에서 명품으로 뭐 그라프, 목걸이 뿐만 아니라 이런 돈을 명품 백에다가 담아줄 돈은 어떤 세력은 통일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국정원의 대선 자금이니 다른 돈이니 라고 하면 그냥 박스로 몰래 은밀하게 돈이 아는 척하면서 날라갔겠지만, 통일교는 이미 걸린 것만 수천만 원짜리의 목걸이를 사고 이미 이철규나 권선동을 통해서 YTN 인수나 캄보디아의 어떤 사업에 그리고 통일교의 그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라는 게 분명히 전달됐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대선 자금이 들어간 거죠. 저는 이상민의 사라진 30몇억, 이번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나온 돈, 이게 특검이 압수수색 명단에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압수수색을 못했다고. 분명히 이 돈은 이제 없어졌겠죠. 이상민의 집에서 발견된 돈도 없어졌을 거예요. 이상민이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돈이면 현금을 집에다가 놓지 않아요. 누군가의 돈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르메스 백에다가 그대로 담겨 놓은 거죠.
이상민이 행자부 장관이 딱 됐다라는 것은 이상민은 자기가 경찰권을 지휘할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이상민이가 행자부 장관이 된 이상 아무도 이상민을 수사를 하거나 건드릴 수 없죠. 윤석열이가 검찰은 잡을 수 있지만 어설프게 잘못하다가는 경찰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을 이상민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 윤석열은. 경찰을 밑으로 보지만 경찰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찰국을 따로 별동대 같이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그랬고, 검찰은 자기가 꽉 잡고 한동훈을 통해서 꽉 잡고 있고, 경찰이 불안하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이상민을 행자부 장관을 시키고, 그 경찰을 또 위에 어떤 경찰청의 위에 조직으로 경찰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이상민이 자기 돈이었으면 통장에 넣거나 딴 데로 돈을 빼돌렸지, 그 돈을 집에다가 그대로 넣겠습니까? 언제든지 누군가가 갖고 오면 갖다 줘야 되는 돈이었고, 저는 그 돈은 대선 자금에서 남은 돈 또는 통일교로부터 흘러들어온 정치 자금, 그거를 가장 안전한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보관하고 있었다. 왜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보관하면 사람의 보는 눈이 많잖아. 안 그래요? 아무리 대통령실이고 김건희랑 윤석열에도 거기는 왔다 갔다 안 하고 보는 눈이 많잖아. 그러면 가장 말 잘 듣는 충암고 후배 이상민이 집에 갖다 놓으라 그러면 안전하잖아. 응?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연관성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의 거액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는 것은 이미 국힘당의 대선 자금 윤석열 캠프에 흘러들어갔던 돈이라고 저는 의심이 들고, 분명히 권선동은 한학자에게 2번 절하고 가방 2개를 갖고 간 거는 경선 때 쓴 돈이고, 본선 때는 더 큰 돈이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그거를 특검이 밝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권선동은 경선 때 가방 2개 20억 갖고 경선을 치렀던 것 같고, 이제 본선에서는 따로 선관위에 보고를 할 수 없는 또 선거운동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밀 조직이나 그럴 때는 선거가 아니라 통일교 대선 자금으로 썼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대선 자금이 400 몇 억이 나오잖아요. 선관위에 어디에다 썼다고 다 일일이 써내야 돼요. 근데 부득이하게 비밀 조직을 돌릴 때는 그 선관위에다가 그 돈을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저는 통일교 리콜 국힘당은 제2의 지난 대선을 털어보면 찻대기 사건이 발생을 했을 것이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권선동 이철우다. 지금 이철우가 안 걸리고 있는데, 권선동이가 저렇게 받았다 그러면, 왜 그러면 권선동이랑 이철우는 강원도 쪽에서 꽉 잡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경찰 출신의 이철우, 검사 출신의 권난동. 지금 권선동만 돈을 받았을까? 저는 이철우도 어마어마한 혐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철규. 이철우는 경북도지사죠. 이철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검 내기. 지금 특검이 여러분들 굉장히 큰 것들을 좀 했는데, 네, 특검 얘기랑 국힘당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2부에서 할게요. 2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서울구치소장 때문에 진짜 빡쳤었죠. 지금 서울구치소장 드디어 교체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찾아갔는데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병을 떨었는데,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문책성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양 교도소로 보내버리고 수원, 그러니까 안양 구치소장으로 교도소로 보내고 수원 구치소장을 올렸어요. 지금 서울 구치소장으로 올렸는데,
왜 징계가 그러면 전폭적으로 진작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했냐 했더니 지금 구치소에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제보가 왔대요. 뭐냐면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변호사건 뭐건 피의자를 그 면회를 할 때 휴대폰을 못 갖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는데 이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휴대폰을 갖고 들어갔대요. 그게 지금 딱 걸렸대요. 지금 교정본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을 갖고 가면 피의자가 거기서 전화를 쓸 수가 있어갖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휴대폰이 반입됐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바로 법무부에서 처리를 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변호인이면 따로 변호인 접견실을 만들어줬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변호인이 와도 요 자리 그러니까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하려고 한번 장인수 기자랑 저랑 무슨 취재가 하나 있어갖고 구치소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변호사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보는 그 뭐라 그러죠? 플라스틱 앞에 놓고 전화기로 얘기해요. 근데 변호인이 가면 밖에 무슨 면회실 같은 데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호인이랑 가면, 변호사랑 가면. 그래서 예전에는 윤석열은 그러니까 바로 에어컨이 나오는 단독실에서 변호를 했는데 이제는 요 테이블은 윤석열이랑 변호인, 요 테이블은 다른 그 죄수랑 변호인 이렇게 같이 일반 그 죄소자들 같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조국 그 전 대표님 오늘 사면이 되고 잠시 후에 나오시죠. 그거에 앞서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는 사건이 바로 청와대 하명 수사예요. 오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송철호 전 울산 그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그리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 이 사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건이냐면요. 김기현의 동생이 고래고기 사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이 김아무개 씨와 30억 원의 불법 용역 계약을 맺어요. 맺어갖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 김기현이가 유력했는데 우리 형이 울산시장이 되면 너 사업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30억 원을 편취를 해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김기현이 동생한테 30억 원을 뜯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기현이가 울산시장이 됐는데도 사업상 편의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발을 해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고발을 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고 경찰에도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고발한 이 피해자를 검찰이 구속시켜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김기현과 김기현의 비리를 고발한 업자를 오히려 검찰이 고발을 해요.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업자를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이 업자의 친구를 검찰이 회의를 해요. 이 사람 문제 많으니까 고발만 해라. 우리가 구속시킬게.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고발자가 구속이 되고 김기현이랑 김기현 동생은 무죄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사건을 조사했던 그 당시에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민정실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민정에서 울산시장을 김기현을 주변을 조사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송철호를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김기현을 조사했다라고 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둔갑시킨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게 울산지검에 있던 사건을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와갖고 그 당시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 다음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그 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반부비서관 박형철을 마치 김기현과 김기현 동생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사실상 부정부패를 민정에서 들여다보고 고소된 사건을 그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가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마치 청와대 하명수 사건으로 바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이 1심에 실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1심에 징역이 나와요. 징역 3년이 나왔다가 2심에 이게 좀 뒤집혔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사건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검찰이 김 씨의 지인을 소환해, 갑자기 고발한 사람을 소환해서 이 사람 사기 혐의로 고소해라. 우리가 그래서 이 그 30억 원을 김기현 동생에게 뜯겼다는 그 사람의 친구가 회유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불어요. 검찰이 자기 회유했다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고, 그래 갑자기 김기현 어떤 패밀리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그 둔갑을 하면서 윤석열이가 검찰 쿠데타,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검찰 개혁에 맞서서 멸문지화시킬 때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공격하면서 검찰의 쿠데타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바로 검찰의 쿠데타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울산 고래고개 사건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됐냐? 민정에서 부정부패를 감사가 나갔고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그 당시에 황운하가 조사를 했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둔갑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 무죄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누구죠? 지금의 한병도 국회의원도 뭐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이거는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뭐죠? 검찰도 특검해야 된다. 진짜 검찰 개혁은 검찰을 특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제가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외쳤더니 오늘 여기저기서 한겨레도 그런 말이 나오고 오늘 14일자로 이거 보시면 오마이뉴스에 김성수라는 어떤 주장을, 이젠 검찰의 범죄 밝혀야 할 때다. 검찰 특검 도입하자.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 특검 도입하자라는 얘기들이 한겨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통쾌한 뉴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그 감사원장 체제회, 그 다음에 그 뻣뻣했던 유병호 감사위원,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았죠. 옛날에 국회에 나와갖고 어떤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의 어떤 그 현안 질의 이런 거 할 때 보면 유병호 건방진 자세의 감사원들 장난이 아니었죠. 지금 특검이 감사원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감사원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 압수수색했던 이유는 21g의 어떤 인테리어 업체가 불법으로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 타겟으로 잡고, 지금 여러분들 감사원장 누구죠? 아직도 체제예요. 유병호도 아직도 감사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관저 감사 범위 의혹 축소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특검에서 여러분들 21g 압수수색한 거 아시죠? 이거 21g을 사실 조사 방해를 감사원장 최재해와 유병호가 했죠. 특검이 감사위원
감사위원과 원장을 기소를 하게 되면요, 최재해 그다음에 유병호 얘네 둘 다 직무정지됩니다. 둘 다 직무정지돼요. 둘 다 직무정지되면 이제 감사원장이나 얘네들도 다 새로 이제 파면시키고 새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제 하나씩 바로 잡혀간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하나 좀 10분 남았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잠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스카이필름 방송을 여러분들 옆에다 좀 이렇게 켜놓고 현장 영상을 여기다 좀 띄워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특검에서요, 김용대 드론 사령관 있죠. 얼마 전에 특검에서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켰어요. 법원에서 기각시켰어요. 근데 특검이 이번에 5번째 재소환을 했어요. 근데 얘는 합참을 패싱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특검이 구속시키려고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면 특검이 5번째 약 3주 만에 김용대 사령관을 재소환했다는 건 무슨 의미죠? 김용대 사령관을 3주 만에 재소환했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번에는 구속시킬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구속시킬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재소환했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과 김용현 뿐만 아니라 이 김용대를 일반 이적죄로 지금 사실상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5번째 불렀는데 결국은 이 드론 사령관이 김용현,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펼친 것이고 합참 의장을 패싱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자기는 패싱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김용대를 3주 만에 다시 불렀다는 것은 특검이 이번에는 구속을 확실히 시킬 만한 단서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평양 무인기 침투 연루된 합참 이승호 작전본부장을 지금 직무정지시켰어요. 국방부 장관 우리 안규백 의원이. 이건 뭐냐면요, 평양 무인기 침투에 김명수 합참 의장을 패싱하려고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승호 작전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육사 출신이에요. 근데 김명수 합참 의장을 왜 그렇게 패싱시키려고 했냐면 김명수 합참 의장이 해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듣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김이승호 작전본부장이나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합참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하려 그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로 직무 정지를 시켰다니까 딴 데로 발령을 내고 보직을 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얘도 조만간 구속 대상인 거예요. 특검이 소환해 갖고 한다는 건 구속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특검이 또 한 건 한 게 조만간 조태용 구속영장 칠 겁니다. 그 이유는 홍장원 제1차장이 지금 체포명단이 나한테 와갖고 이게 무엇인가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걸 잡으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어디서 발생한다? 평양. 지금 이런 일은 누가 하고 있다? 윤석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언제냐면 홍장원 1차장이 이 폭로를 김병기 의원에게 합니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12월 6일 날 해요. 내란 발생 3일 만에 김병기 의원님이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이런 어떤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윤석열과 조태용이가 12월 6일 이후에 통화를 해요. 3번이나.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비화폰의 통화 내역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태용은 윤석열에게 홍장원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 지시를 조태용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체포 지시를 했다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홍장원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를 한 거에 조태용이가 가담돼 있다라고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지금 홍장원 제1차장의 비화폰이 삭제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조만간 조태용이도 구속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아직 5분 남았으니까 빨리 할게요. 김여정이 뭐 지금 계속 무슨 이상한 소리 하죠. 뭐 대북 확성기 철수한 적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계속 기싸움을 하죠.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미 수교를 원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거 괜히 틀어놨더니 정신없다, 이거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은 비핵화를 수행하면서 미국의 트럼프가 북미 수교를 해준다 그러면,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 그러니까 지금 휴전 협정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맺는다 그러면 비핵화에 응할 마음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의 북한의 입장이었어요. 지난 한 3년 동안 북한의 입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북한은 이제는 러시아를 확실한 동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을 러시아 전쟁에 파견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거의 군사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북한은 딴 거 없어요. 김정은이라는 일체제가 오랫동안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미국이 처음에는 미국을 생각했고,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도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과거같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북미 수교를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입장은 미국과 우리 대화할 거다, 대화할 마음이 있다, 하지만 이제 단서가 달리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북한이 저렇게 미국과 기싸움을 하는 거는, 과거에는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미국이 인정한다면 미국과 우리는 아쉬울 거 없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에 있다, 그렇게 지금 미국이 북한이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쪽과보다도 미국과 담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전략이다. 핵보유지를 인정하는 거로부터 대화가 시작이다, 그런 단서를 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신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가 하고 있죠. 전당대회 하는 거는 그구들만 아는 것 같아요. 국힘당 전당대회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환길 전당대회예요. 제가 보면 오늘 전환길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솜방망이 가장 약한 경징계로 끝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국힘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웃긴 게 뭐냐면, 전환길이가 저는 김문수 편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전환길, 정광훈은 김문수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환길이가 김문수 면전에다가 대고 장동혁을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너무 웃기죠. 지금 어게인 진짜 한덕수를 뽑았던 그렇게 그 세력들과, 친윤 세력들과 국힘당 세력들이 완전 개판인 거예요.
저는 전환길이랑 그 정광훈이가 저는 김문수를 지지하는 줄 알았더니 김문수 면전에다 대고 장동혁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게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김문수는 더 강하게 전환길 김문수에게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고 면전에다가 대고 지금 완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의아한 게 있어요.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전환길이나 김문수나 정광훈 세력들이 외치는 건 윤어게인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김건희 어게인은 못 나와요. 아니 야, 윤어게인이 나왔으면 김어게인도 나와야 되는데 윤어게인까지는 나오는데 김어게인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응? 지금 개판입니다. 이쪽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주요 단신은 조금만 있다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힘당 보면요, 이제 3대 특검이 국힘당도 압수수색을 하고 정조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꿈에 그리던 국힘당의 정당 해산이 진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힘당을 집중적으로 통일교와의 연관성, 그 다음에 내란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혐의들도 있고, 내란 동조,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종교 게이트, 정당 해산의 요건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선교, 윤상현, 권난동 국힘당을 압수수색을 하고, 해병 특검은 임종득, 이철규 의원실을 그러니까 3특검이요. 국힘당 의원실을 나눠서 압수수색해요. 김건희 특검은 김선교, 윤상현, 권난동, 해병 특검은 임종득, 이철규,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한덕수 통화를 포착을 해갖고 지금 진짜 특검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도 국힘당 정당 해산해야 된다가 여론이 반이 넘습니다. 자,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외교 얘기를 좀 할게요. 외교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좀 세계가 어지럽죠. 이게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국제정세 분석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미국이 여러분들 코로나, 이거는 도란풀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바이든이 됐던 누가 됐던 다른 방법으로 세계 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붕괴가 코로나 코드비19와 함께 사실상 조기 종식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이죠. 다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이에요. 정확히 보면. 제가 보면 지금 트럼프를 해서 저런 또라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재편에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 1년의 과거같이 미국이 달러 패권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중심축에, 그리고 군사적인 중심축에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균열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런 관세, 그리고 세계의 다시 지배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세계 경제나 세계 질서를 다시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세라는 앞에 무기로 지금 미국 중심의 다시 세계가 펼쳐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원인이 어디서 왔냐면,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게 많이 추격당하고 미국이 달러 패권이 무너진 게 언제냐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벌어졌던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예요.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달러 패권의 위기가 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석유의 결제를 달러로 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균열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면 사우디예요. 최근에 사우디가 중국과 손을 잡고 위안화 결제를 실시를 하고 중국의 팽창이 무섭도록 번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의 힘이 점점점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과 신흥 강대국들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힘들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다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코비드19와 함께 다시 미국이 세계 질서 재편에 나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왜 갑자기 관세 전쟁을 하지? 뜬금없는 관세 전쟁이지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 질서의 재편에 다시 나섰다. 1980년도의 냉전 시대의 어떤 가장 절정적인 시기에서 냉전 시대의 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거의 한 40년 동안 미국이 그 패권을 유지했었는데, 80년대 이후에 어떤 미국의 패권에 이제 도전이, 이제 새로운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되는 기간이 저는 온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미국의 어떤 그 제조업 대신 금융업,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이유는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금융업의 팽창이 사실상 제조업을 붕괴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중국의 성장을, 어떤 중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는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이 엄청난 그 팽창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미국이 재정 적자를 겪게 되고, 그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미국이 좀 과도한 그 어떤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려고 결국은 달러 패권의 힘을 찾기 위해서 이런 관세 전쟁을 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대는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미국의 시대가 간 게 결국은 동맹국들이나 이제 각자 도생, 유럽도 EU를 편성을 해서 미국에게 독재적인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고, 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는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점 뻗쳐나가고,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점점 중국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세계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데 막대한 타격이 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게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팽창,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 겉으로는 미일 동맹, 여러 가지 동맹들이 있지만 결국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의 패권을 지탱을 했던 그래서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금융 갖고는 불안한 거죠.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 월가를 중심으로 금융업을 하면서 엄청난 달러 패권으로 전 세계를 자유화라는 물결 속에 전 세계 경제를 장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IMF가 터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IMF를 겪게끔 해야만 전쟁 없이 대한민국이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의 입맛대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8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사실상 금융시장이 개방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화의 제2의 미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막 시끄럽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어떤 그 패권, 미국의 화폐는 기축 통화가 됐고, 그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국의 화폐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공통 화폐가 되었죠. 미국은 지네 마음대로 찍어내면 자기네 돈이 전 세계의 공통 화폐가 되고 기축 통화가 되고, 거기에 어느 나라도 전 세계의 어떤 국제 통화 기금 IMF를 만들어 갖고 이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은행을 만들어 갖고 모든 어떤 전 세계의 어떤 통화량을 지네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달러, 그러니까 석유의 결제를 미국 달러로 하는 페트로 달러 시대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사우디가 이탈을 하면서 그것도 흔들리고,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편성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 과도기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면 그 피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미국도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미국은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다른 나라들의 투자로 자국 내 공장들을 설치를 하면서 얼마든지 소비,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으면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사람들의 그 임금이 나가는 장소,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이자가 점점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국민들이 일자리가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에 나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